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가 매번 패널리스트 선생님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오늘 모신 패널리스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있고요. 또 융합고고학과 강의도 하고 있는 남창희 교수라고 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은 박병환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전직 고위 외교관이십니다. 러시아 공사를 지내셨고요. 제 왼쪽에 계신 정성찬 선생님은 테일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오늘부터 저희가 같이 윤독을 하고 토론을 할 훈민정음 관련돼서 거의 9년 가까이 됐죠? 네. 9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성찬 선생님이 연구하신 내용처럼 깊은 내용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구멍가게처럼 조그만 연구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앞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킬 이 담론, 훈민정음에 대한 제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최첨단 연구 성과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앞으로 8회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할 이 내용의 큰 줄기는 훈민정음의 진정한 뜻, 세종대왕이 꿈꿨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정식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점도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한번 재밌게 진행해보자 하겠습니다. 크게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선생님들과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일부 속설에서는 중국어를 우리가 읽기 쉽게 혹은 한자를 이제 잘 발음기에 불과하다라는 속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박병환 소장님 시중에 그런 얘기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요즘 다들 그 유튜브 방송들을 즐기실 텐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이제 중국 관련 인사인지 아니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국내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문자라기보다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중국어 발음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그런 설을 많이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도 큐슈 대학에 교환 교수 나가 있을 때 훈민정음의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자방고전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 글자가 옛날에 있었던 우리 고유한 문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중국 유학생이 막 웃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걸 훈민정음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 표정 하나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자, 가장 가장 낮은 이제 평가가 막 그런 거겠죠. 가치를 본다면. 근데 그거와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쪽에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탐구해볼 주제에 불과합니다만은,
정성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엄청난 고유 우주론과 그다음에 테일에도 혹은 정말 우리 전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인류 공통의 철학 체계를 여기 아주 알차게 심어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간단히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훈민정음 네 글자에 대해서 일단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훈민정음 처음 접한 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를 처음 접하게 된 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것이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 음양오행론, 음양오행의 법칙에 대해서 쭉 단연간 거의 평생을 공부하다시피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훈민정음 해례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가 훈민정음 해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할 때 민은 꼭 한민족의 백성만을 얘기하는 민이 아니라 세계 인류를 총칭해서 그 민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음이라고 할 때 그 정음이 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 소리,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에서 얘기하는 그 속에는 소식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봐도 음에는 소리라는 뜻과 소식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때 소식할 때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 절대 법칙적인 순환 원리, 그걸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사람 농사 짓는 그런 그 바른 소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무슨 말씀인지 제가 궁금해지고 앞으로 계속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가 탐구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테마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국 지원팀에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줌인 해줄 수 있나요? 저 얼굴을 가까이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화면을 봤을 때는 이게 입모양과 보이지 않는데 그거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화두는 좋습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못나 보여도 좀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멋지신데요. 오늘은요, 사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명나라가 영락제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냥 위세가 등등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고유 문자 체계를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명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천도체제라고도 하죠. 중화체제에 어떻게 말하면 가장 핵심을 찔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문화의 중심이 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늘 제가 궁금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선조 실록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나와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그리고 전혀 설명이 없이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잡히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40년에 이한걸이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형태 선생이 기적적으로 발견해서 이제 숨기고 있다 세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00년을 이게 급기에 비춰진 사업이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이. 그래서 정말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왜 비밀에 붙여져야 됐을까? 그리고 이한걸 씨의 조상이 이천이거든요. 이천. 세종대왕이 가장 신뢰했던 축구 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본심이 무엇이었는가 좀 들여다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텍스트를 보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텍스트가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 조선왕조 실록을
이익환 교수님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네. 조선왕조 실록을 누구나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500년 동안 완전히 캐비넷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책, 금서 중의 금서. 전체 이상한 게 왜 왕이 금서를 만들었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인데. 아무튼 뭐 사체 금서였죠. 그 해례본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이걸 제가 좀 비교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왼쪽은 세종 23년에 명나라 황제한테 보내는 표문, 표문의 일부입니다. 그럼 표문 아시죠? 신하가 황제한테, 혹은 왕한테 글을 바칠 때 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그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조심하여 이 동토를 지키고, 마음은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는데 삼가하며, 여기 신이라고 불렀어요. 세종대왕이 당신을 신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데, 여기 소방은 어디겠습니까? 조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문에는 소방은 성조, 이게 뭐겠어요? 명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소방은 성조를 만나, 은혜가, 정말 하늘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해례본에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동이라고 딱 되어 있죠, 대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우국지사들이 대일항쟁기 때 우리나라를 크게 기세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대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대조세라는 나라 같은 뜻이죠. 대동 이퀄 대조선이거든요. 대동, 천고, 계몽룡이라는 표현이 정해례에 나옵니다. 해자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동토와 이 대동,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감이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하고 어떠십니까? 뭐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제 국제 관계가 그 당시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의 그 국제 관계라는 거는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강대국들을 상대할 때 요즘은 소위 수평적인 국가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이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의전 면에서는 아무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상석에 앉고 그 대통령은 하석에 앉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15세기, 물론 그 이후도 계속됐습니다만은 국제관계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외교상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편의상 조선을 낮추고 명을 높이는 그런 외교적인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역시 전문 고위 외교관이 있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저도 정치외교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정선 선생님은 아까 제가 왼쪽 보여드린 게 소방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소방, 이 작은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방하고 여기 대동은 대조선인데 어느 쪽이 세종대왕의 진심입니까? 소방은 글자 그대로 그 당시에 국제 관계에서 명나라에게 속국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방이라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에는 세종께서 만들었지만은 500년 동안 그 자치를 감췄다가 5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가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례 속에서 우리 조선을 대동이라는 언어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이전, 천고에
천고의 목록을 그걸 이렇게 열었다라고 저 문장에는 되어 있는데 그 수천 년 이전 조선시대 수천 년 이전은 다 대동방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대동이라고 했다. 네. 그래서 그 대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을 옛날에 우리나라를 대동이라고 할 때는 중국을 서토라고 그랬거든요. 서토라고 했으니까 대동방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서토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서역과 대동의 차이가 그 속에 있다. 그런 그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세종대왕의 속마음입니까? 대동입니까? 대동이죠. 대동이 속마음이었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언어에 불과했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예. 추가하면요. 고려 시대의 경우도 소위 이제 서방에 있는 그 중원 왕조들이 이제 이렇게 명멸해 왔는데 고려는 뭐 요나라다 송나라다 그 연호를 다 썼습니다. 대외적으로. 근데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그 지금 이제 세종 임금의 저 외교 문서와 그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랑 비슷하죠. 고려 시대만 해도 대내적으로는 연호를 계속 썼다고 그래요. 네. 독자적인 연호. 그렇죠.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잘 교육을 안 받았는데 황제를 칭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종대왕이 고려사를 편찬을 시키는데 자꾸 신하들이 그걸 깎아내리려고 그랬대요. 심지어 정인지마저도 그러면 매번 다시 쓰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왜 황제국인데 깎아내리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세종의 어떤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만 제가 좀 토문을 들으면은 삼국사기를 전술한 그 김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많죠. 이게 사대주의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저술한 층이다. 그런데 사실은 삼국사기에 그 김부식의 표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문이라는 것은 그 고려 임금을 황제로 상정하지 않고서는 표문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나저도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지금 그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자, 같이 보시면은 이제 세종 28년이 됐습니다. 명황제에게 보낸 표문인데 여기 소국이 나오죠. 소국이 기자의 봉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봉함을 그러면서 성교를 삼가 준수하여 비록 오랑캐 나라의 모퉁이에 있더라도 이게 뭡니까? 조선은 오랑캐라는 거죠. 오랑캐 나라들 중에 그 중에서도 모퉁이 이렇게 이건 겸손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자기 비하라고 봐야 될지 이런 식으로 명황제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28년이면은 훈민정음이 나올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때거든요. 근데 훈민정음 뭐라고 했느냐? 오동방 예약 문장이 그렇죠. 여기서 동방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토에 대비되는 문명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동방인 오동방은 해가 뜨는 방이다. 해가 뜨는 방이니까 예약의 문장이 모의화하 너희 중국에 못지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의화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이렇게 본다면은 이중인격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편의상 외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소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국가 자체 사이에서는 그런 평등한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약 문장이라는 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의식이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문명의 중심을 예약으로 봤거든요. 문장. 바로 이것이
문명국이냐 오랑캐냐 기준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팀은 우리 문명 수준이 중국에 못지않다. 너희다 나나 삐까삐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수직적인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선 선생님 보세요. 오랑캐 나라의 모퉁이에 있는 이 비루한 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저 당시에 저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아마 잘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대국이면서 조선은 이렇게 속국에 해당됐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인과 노예와 같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관계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에 담겨있는 동방의 예악 문장이라고 할 때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의 이렇게 중심에는 예와 악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라고 하는 것은 질서겠죠.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생활 문화를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데 그 예악 문화가 모의화하 이렇게 중국과 비교해서 조금 더 뒤처지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했지만은 훈민정음 해례의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토의 예악 문화를 전해준 스승 나라가 바로 공방이었다 하는 의미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것도 엄청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에서 중국 들어갔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고고학 좀 눈치밥을 먹다 보니까 그걸 중국 학자들이 요새 인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소병기라고 북경대학의 이제 고고학과 교수고 길림대학의 이문 교수하고 쌍벽을 이루는 학자인데 Y자 벨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문명은 오르도스에서 하나가 산측에 내려오고 또 한 축은 홍산문화, 길림 요령성 쪽에 선진 문화가 내려와서 형성되었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주 고조선, 아주 고대 선진 문화가 중원으로 홍산 문화 때부터 중원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도 중국 고고학자들이 요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홍산 문화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자 제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유심히 보니까 아주 재밌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늘 패턴을 발견하는 게 저희 업무예요. 저희가 보니까 명나라 황제한테 보내는 편문을 쓸 때는 반드시 신이라고 해요. 신. 그러면서 기자조선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통이 기자조선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기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군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를 봉한 나라, 그렇죠? 기자를 봉한 나라에서 이 안도한 풍속을 넓혔습니다. 중화민족 덕분에 우리가 문화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 올해 관련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조선 단군 조선과 후조선 기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군을 몇백 번 언급을 합니다. 이 국통의 뿌리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역사학자 선생님들께서 왜 이런 연구를 안 했는가? 두 개의 역사 체계가 있다. 기자로부터 보는 게 있고 단군으로부터 두 개가 있는데 세종대왕은 명확하게
단군 조선을, 단군 왕조를 우리 국통의 출발로 봤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왜 우리 사학계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한데. 아무튼,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데이터 모아서 분석하는 게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 하신 분들 잘 안 하는 그런 걸 제가 자꾸 하는데, 그 조선왕실록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거기서 단군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이거는요 지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누구나 핸드폰에서 네이버에서 조선왕실록 검색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열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단군을 치면 이 왕별로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태조부터 순종까지 단군이라는 키워드가 몇 번이 나오나 이렇게 빈도수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처럼 지금 디지털 데이터화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과거는 이런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도표를 이제 우리 막대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태조부터 순종까지 지금 몇 명인가요? 우리 뭐 제가 20 몇 명인가요? 뭐 아무튼 역대 우리 임금들 중에서 단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록에 언급한 왕이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자,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7년 16년 10월 11월 달쯤에 뉴욕 타임즈 본사에 있는 데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환단고기 관련된 그런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밤에 호텔방에서 뉴스를 계속 봤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아주 막상막하 이렇게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비화입니다만은 우리 대한학술원과 대한사랑이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뭐, 내가 이 기사를 다 밝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면 힐러리 클린턴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 한 일주일 전부터 CNN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트럼프가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전부 다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검색 빈도가 트럼프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여론조사 하면은 트럼프는 아웃사이더고 이상하니까 자기가 트럼프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구글 찾아보는 거는 자기가 속마음을 들키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는 여론조사보다는 구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트럼프 검색 빈도수가 늘어나는 걸 봤을 때 CNN인가 ABC인가 MBC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쩌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질 수 있다는 얘기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사랑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마당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랬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군 키워드 빈도수를 보면 이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군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단군 왕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역대 왕에 비해서. 자,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하고 네. 또 저 뒤에 가니까 고종이 나오죠. 고종 때 네. 키워드가 저렇게 높았군요. 네, 고종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국통을 자꾸 언급함으로써 뭐 극복하려고 그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종 황제로 이렇게 우리 국가 정체성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원구단 짓고 황공호 짓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이 단군을 많이 끌어와야 우리가 중국을 이 맞먹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정돼 많았지 않느냐. 그게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아무튼 이 데이터는 일종의 빅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세종대왕의 속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속마음처럼 세종의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 황제한테 보내는 표문하고 다르게 이 훈민정음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그리고 자긍심에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천하의 대왕이 자기가 만든 책을 스스로 숨겨야 됐을까를 많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금사가 된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이제 당시 뭐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런 표현,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만은 대내적으로는 그 자긍심이 넘쳐 흘렀다. 세종 임금의 생각에 그렇게 봐야죠. 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 대한학술원에서 특별 기획한 프로젝트는 결국은 훈민정음 텍스트 하나하나 보면서 이 텍스트를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기존 학자들이 해석을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훈민정음의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키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검토해봐야 될 건데 지금 한 30분 정도 패널 선생님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세종대왕의 본심 혹은 진심을 우리가 파고들지 않고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정인지 서문이에요. 정인지가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하 이건 세종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전하님은 천종지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지성. 이거 뭡니까? 하늘이 낸 성인 같은 분이다. 하늘이 낸 성인은 공자 이런 정도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밑줄을 보면 제도 시위 초월 백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왕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백왕 중 특별한 왕은 보통 우리가 태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유 언어는 소태왕 할 때 태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황제처럼 이제 거의 부르거나 마찬가지인데 초월 백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천종지성 이걸 그냥 신하가 자기 임금을 존중하니까 저렇게 천자를 쓰고 성자를 쓸 수는 있었겠지만은 제가 표문을 많이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정상실록의 표문에는 절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하 초라한 신하 이렇게 나오지 성인 천종지성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문서죠. 내부 문서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임금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세종의 탈화이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이론은 뭡니까? 중화와 오랑캐 그죠? 이적을 이제 두 개, 세 개를 구분한 그런 수직적인 그런 동아시아 질서가 화이론적인 질서인데 탈화이론은 뭡니까? 그런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의식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천종지성 초월 백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좀 제가 이 토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토론을 좀 개방적으로 해서 좀 경강부회 하는 걸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한 해석이 있으면 좀 우리가 좀 스스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천종지성과 초월배광에서 나타나는 신하들, 세종의 신하들이 세종을 마치 거의 황제처럼 우러러본 거라고 하는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인지 선생이 얘기하고자 했던 천종지성과 초월배광의 의미보다 더 축소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해례본에 들어있는 그 정인지 서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초월백왕이라고 할 때 저 백왕은 역사에 있었던 모든 성인 국가의 통치자 왕을 전부 이렇게 포함한 그런 백왕이라는 개념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종지성 할 때 저 성자가 그냥 이렇게 성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 내신 정말 하느님과 같은 그런 성군이시다 이런 뜻으로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제 정인지 훈민정 해례본에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인지의 모든 문장에 그런 뜻이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마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도리는 차마 신등이 이렇게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언어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그래서 천종지성이나 초월배광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정인지 선생은 썼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축소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세종대왕에 대한 신하들의 존경심을 제가 오히려 좀 낮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또 이것도 우리 훈민정 해례본에 있는 문장을 제가 따온 건데 천계성심 이 가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계성심은 하늘이 그렇죠. 아까도 천종지성이 나왔는데 하늘이 성심은 누구의 성심이겠습니까? 세종대왕의 마음이겠죠. 세종대왕의 마음을 일깨워서 근데 제가 너무 흥미롭게 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천이 이게 인격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숨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인격천. 그러니까 하늘이 깨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건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냥 아주 모호한 그런 천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 하늘이란 느낌,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인격성이 있죠. 인격성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전통 우리 조선조 이전의 문화 체계에서는 이제 상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상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한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애국가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사가 아니라 상대가 보호하사 원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사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인격천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뉘앙스가 제가 느껴졌고 또 하나는 가수 여기 또 뭐랍니까 하늘이 세종대왕의 손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냥 모호한 하늘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늘이에요. 행동하는 하늘.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 의지도 있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인격천의 개념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선 내내 사실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인격천을 지우고 그러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인격천 개념이 다시 살아난 게 최재호 선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호 선생이 인격천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있고 우리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최재호 선생의 스승이 이은규의 스승이 이서구예요. 이서구의 스승이 아니라 도반이 누구냐면은 박제가, 홍대영, 또 누구죠? 당시 정조대왕의 이제 규장각 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규장각 팀이 있었죠. 이서구 선생은 당시 이제 전라감사들 지냈고 영의정인가 아무튼 했는데
물론 이제 이서구 선생도 이씨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그 박제가 등과 교유하면서 했는데 이동무도 있고요. 그 항맥을 쭉 들어가 보면은 이 항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화담에서 김시습을 해서 세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연구 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세종 항맥으로 링크가 되더라고요.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도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은 그냥 모호한 그런 천이 아니라 인격천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라 아무튼 하늘이 성심을 깨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종대왕이 신하들이 보기에는 하느님하고 소통할 정도의 어떤 영특한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가수원 이 아바타잖아. 아바타. 세종이 아바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아바타로 받아들여서 이 훈민정을 만들었다 할 만큼 세종을 천자로 인식한 게 아닌가. 천자가 뭡니까? 상제의 뜻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 진정한 아들. 진정한 아들. 그게 천자거든요. 그게 동양사회에서는 하늘에는 상제가 있고 땅에는 천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대비되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어떤 정체성이라 한다면 이건 정말 영락제가 알았다면은 전쟁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 날 뻔한 거다. 이거는 어떻게 당연히 전쟁이 아마 났을 겁니다. 제후국의 신하국이 감히 천자 행세를 하느냐라고 화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비밀 장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훈민정음 창제를 어떻게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일조 제작 모 신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훈민정음 만든 것이 이게 하루아침 아니겠죠? 어떻게 말하면 뭔가 일조라고 한 뉘앙스에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획기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획기적인 사업으로 일조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이제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 제작한 것이 이건 아이덴티칼이라는 말이잖아. 모와 같은 것이다. 신이 만든 신의 작품과 같다 해서 세종을 신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신으로. 그러니까 천자니까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인간이기도 하면서 거의 신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고유 문화 체계에서는 인간과 신이 소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부경에 보면은 천지인이 동격이에요. 하늘도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일이니까 그럼 뭐예요? 천 이퀄 지 이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문화 체계에서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파천원적인 인간 선언이죠. 인간이 하늘과 동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어쩌면은 환단고기의 천부경이나 이런 우리 고유 신교 문화 체계에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조심스러운데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지 좀 비판적으로 토론해 주세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우선 단언을 하고요. 세종 임금 시대에 세종 임금이 가장 아끼던 신하가 이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원의 할아버지가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인데 행촌 이암 선생이 지은 단군세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단군세기. 그 단군세기에는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일체 상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본래 이제 동방에서 서토에 문화가 전수가 될 때는 삼신일체 상제 문화로 전수가 됐는데 중국의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본래 환단고기에 보면은 도의 근원이 삼신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도의 근원이 삼신에서부터 나왔다는 그 말을 중국의 동중서는 도의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근원을 하늘이라는 말로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에 있었던 고려 말 행촌 선생이 지은 방군세기 소문에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삼신일체 상대님 이렇게 인격적 절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어는 그 삼신일체 상대님께서 성심을 깨웠다. 그리고 세종임금의 손을 빌려서 일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방의 아침을 밝힌다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동방의 아침을 밝히는 그런 그 신령한 작업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일조를 그렇게 해석하신 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자꾸 저는 마치 세종대왕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돼버렸고, 우리 조선자 선생님은 높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뭐 악역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일부러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아주 파천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의미를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최대한 비판적인, 그 다음에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해야, 우리가, 학계에서도 소통이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나쁜 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 조금 더 부연을 해보면요. 임금의 위에 올랐을 때가 조선조 초기였었잖아요. 근데 그 조선조 초기에 세종임금의 할아버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기 전에 약 한 200년 정도 되는 그 고려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원나라에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했다가 겨우 고려 말에 호종 때 와서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워낙 국력이 이렇게 쇠잔된 상태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이런 그 비운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제왕의 위치에 있는 세종 임금은 수백 년의 그 역사에 대해서 환히 그걸 뚫어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국익을 본래 그 조선의 그 자긍심이 있었던 문화국으로 다시 이렇게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전통을 밝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훈민정음 해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가능한 개방적인 모든 이게 우리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마케드가 프리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속성 자체가 칼 포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책에서 뭐라냐면은 끊임없이 도그마를 생산하면서 그걸 가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 그거에 가장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은 모든 가능한 담론을 다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자연 도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학술원은 어떤 대학 문화처럼 모든 가능한 담론을 다 받아들여서 일단 수용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걸러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거니까 어떤 견해든 이제 박 소장님이나 정 소장님이나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너무 이게 확대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검열이라고 할까요? 하는 거를 천계 성신 그리고 신공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가 해석이 과하지 않냐, 과하지 않다 오히려 겸손하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자 자체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 따른 그 해석도 중요합니다만은 요즘 한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코리안 알파벳이라고도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언어학계에서 그 어떤 언어학자도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뛰어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제까지 존재했었던
존재하고 있는 문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지구상의 어떠한 언어도 다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이제 한글이다. 결국은 아까 천개성심이다, 신공이다 하는 얘기가 적절하냐 안 하냐는 것은 이러한 그 현대에 와서 이제 아무런 편견 없이 한글, 뭐 훈민정 또는 한글이 그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신공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천개성심이라는 것은 과거 봉건 시대의 임금이 존재하고 신앙의 시대에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그거는 뭐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한글에 대한 평가를 국제적인 평가를 보면 전혀 손색이 없다. 네. 우리 박 소장님 말씀은 지금 정인지가 자기 왕을 대왕을 흠모해서 썼던 표현이 오히려 500년 후에 입증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그 중국 학자들이 이제 서방에 가서 얼핏하면 뭐 한국 문화 다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고 훈민정 이제 한글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뛰어나니까 사실은 우리 거였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글이 별 볼 일 없다면 뭐 그저 그런 문자라면 찾아보지 않았겠죠. 중국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네. 뭐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걸 뭐 그렇게 그 작은 자기들이 속국으로 여기는 그 나라의 그 문자를 가지고 탐을 내겠습니다. 네. 너무나 뛰어나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우리가 조선실록을 보면은요,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 기존 사학계나 국문학계나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왜 잘 보지 않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경복궁에서 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청동 쪽을 걸어보면은 소격동이라고 있어요. 소격동.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그 동네 다 아시잖아요. 소격동이 이름만 남아있는데, 그게 원래 소격전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길에 나가셔가지고, 소격전 뭐냐가 물어보면 국민들 99% 몰라요. 우리 고유 문화를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소격전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사학자들은 그게 도가 문화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원래 우리 고유 문화 체계였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고려 시대 8권회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 그 문화가 그래도 조선조 토기는까지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격전이 아마 중동 때인가 연산군 때 없어지는데 결국은 신하들이 집요하게 그걸 없애라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소격전에서 하늘에 제사 지냈던 천대 지냈던 문화가 사라지는데 근데 세종 때까지만 해도 그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종 이제 즉위년에 태일초. 이 태일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천문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하늘에 그 자연산 시계가 있었어요. 북두칠성이 그 시계입니다. 시계고 그렇죠. 1년에 24주기를 다 24절기를 계산하는 아주 그냥 공짜 시계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였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법칙적 시계. 그렇죠. 예. 그런데 북두칠성은 우리 고유 문화에서 뭐라 하냐면은 상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두칠성 중에 대개 탐낭 검은 녹전 염장 무곡 뭐죠? 파군에서 녹전성인가요? 녹전성 그 옆에 무곡성 좌우에 무곡성 좌우에 좌우필이 좌우필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상제가 기거하는 별이 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도는 중심이 이제 북극성이잖아요. 북극성을 이제 태일성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태일천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일천이 있고 테라천이 있고 두 개 하늘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인간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인간의 모든 매사를 이제 관여하는 그런 걸로 봤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뭐 죽었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이상한 개념이지만 아무튼 우리 고유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그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데 그 비는 대상이 북두칠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건 그 어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어떤 집에서나 가정의 안녕과 이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 다 그렇게 이렇게 빌어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태일천은 뭐냐면은 북극성에 대해서 이제 제사 지낸 겁니다. 소격전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종 8년에 2년이죠. 소격전에서 태일신이 이제 그 정말 북극성을 주관하는 태일신한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것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제사를 천대를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 2년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북두칠성에 토대를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상제가 있다는 북두칠성 토대를 하고 저녁에 임금이 술라도 들지 않고 침새 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북두칠성의 상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상제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얘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조선조 중종이나 연산군대만 해도 왕이 상제와 늘 소통하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으로서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농사 지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상대한테 탁탁 빌면서 비 좀 내려달라고. 그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세종 10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하가 그 소격전이 약간 건물이 좁으니까 좀 확장 공사 하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세종이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상제가 하세 여염, 이 여염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집이거든요. 보통 사는 집. 그런데 강림하기를 즐겨 하겠느냐. 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풍년이 들었을 때 집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상제라고 하는 인격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얘기가 좀 볼 때 우리 조선왕조 초만 해도 그 당시는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한내는 상제가 있고 북두칠성에 상제가 있고 태일신이 있고 왕은 소통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요 사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요게 여기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름은 뭐래? 삼청파출소였고요. 삼청파출소. 삼청파출소. 네, 삼청파출소. 그게 지금 소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 가시면 이렇게 소격서 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은, 소격서는 도교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연산군 때 폐지될까 말까 하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역사 사학자 선생님들이 도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훈민정음 해례가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도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도교적인 요소가 서로 막 섞여 있지만은
도교의 원래 뿌리가 아까 중국의 소병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도교 문화의 뿌리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다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동방신교죠. 동방신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홍사 문화, 고조선 때의 어떤 제천 문화에서 이어진 건데, 사실은 제천 문화를 가장 보편적으로 했던 게 중국보다는 우리라고 그래요. 제 아는 고고학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땅을 자꾸 섬긴다 보다 땅에 관심이 많았지, 하늘에는 별로 그랬다. 근데 우리만큼 이제 제천 문화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민족문화 DNA에 깊숙이 박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걸 단순히 도교라고 중국 문화라고 자꾸 지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보다 훨씬 더 아까 서두에 초반부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동방 예약 문화가 모의화하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동방 예약 문화의 그 예악이 동방에서 천재를 지낼 때의 예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천재를 지낼 때, 그 천재를 지낼 때의 예절과 이렇게 풍류, 그 악에서 이렇게 문화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교의 한 아류로서 소격제를 지냈다, 소격전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고, 중국의 유불도가 생기기 이전에 그 원형 문화에서 동방에서 중국에 전수된 것 중에 가지가 갈려서 나간 것이 그게 도교다, 이렇게 봐야 원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도선왕조 실록을 우리 학계에서 평가할 때 소격자 문화는 이것은 도교 문화를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선상 선생님은 그것은 번지수가 틀린 얘기고, 원래 우리 고유문화 체계가 이렇게 전수된 것이 소격전의 어떤 초제 문화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소격서터 안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명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사회자 말씀으로 보면은 무슨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지금 강단사학계 입장에서는 그런 원래 고래부터 유불선 이전에 우리의 동방신교라는 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예로부터 내려온 칠성 신앙이라든지 북두 칠성 신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하던 장소였다,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좀 아쉬움이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선생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 사회자가 왜 자꾸 소격전 얘기를 끌고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 문화 혹은 하늘, 땅, 인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어떤 사유체계하고 훈민정음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그 세계관, 의식세계하고 하늘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그 의식세계하고는 떼어놓을 관계다, 이렇다는 거죠. 그 뭐냐면, 다시 말을 바꾸면 훈민정음에는 우리 고유의 하늘을 바라보는
관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 해례 보면은 이 한글의 모든 글자의 출발점은 하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문자가 나온 거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늘 문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문자를 쓰는 백성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점점 파고 들어가면 영락제가 알면 정말 기절할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신하국 백성들이 하늘 백성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하늘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성까지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자를 쓰고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노비 하나도 막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비도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천민도 천민이다. 두 번째 말한 천민은 하늘천자를 쓴 천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종대왕의 철학 체계, 사회 체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의식세계에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다시 말하면 하늘천 글자자, 천자인 거예요. 천자, 하늘 글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박 공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파천원적인 얘기인 거죠. 우주를 글자에 담았다? 이런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았다고 하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뭐냐면 문자의 기원은 부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적이 뭐죠? 천부인데 뭐냐면 옛날에 이 글자를 만들면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늘과 소통하는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소통하는 이 도구로 제사에다 쓰는 것이 글자가 나왔고 제사에서 쓰는 음악이 나왔고 제사에서 추는 춤이 되었고 모든 문화의 출발점은 전부 다 제천 행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신과 구분될 수 없는 합일된 세계에서 있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파생시키는 생산하는 그것이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은 문자인 거죠. 문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근원적인 사회 체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주의 원리, 시공의 원리, 하늘과 땅의 원리를 그대로 다 따서 문자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여기다가 발음기호 체계 혹은 이 한글 사용 매뉴얼에다가 이 이상한 철학을 막 심어놨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본인의 철학의 빈곤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죠. 철학의 빈곤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고 자신의 존엄한 인격을 스스로 자학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세종대왕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대화는 이겁니다. 훈민정음에 뜬금없이 금자가 맞춤법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선각의 전문 용어가 나와요. 선각의 전문 용어.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죠? 율려 그 다음에 재생. 이 개념은 그야말로 선가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율려와 재생. 율려와 재생이 남창희 교수는 뭐 갑자기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느냐, 훈민정음이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4개도 좋습니다. 4개 하시면은 100% 지십니다. 왜? 훈민정음 해외번에 나오거든요. 율려, 극해라고 나오고 재생이라는 표현이 가장 핵심적인 철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모자란 공부지만은 제가 이런 착안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은 이 담론 체계를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Does this make sense? 라고 우리 영어를 굳이 말한다면 이게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를 검토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윤려와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선가 혹은 도가문화 공부를 조금 맛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저처럼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윤려는요 모든 운동의 출발점이자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윤려. 내가 우리 인간이 숨쉬고 말하고 하는 모든 생명 활동의 뿌리자리에 있는 게 윤려라는 윤려 동정, 윤려 음양 윤려. 그러니까 음양을 또 바꿔서 말하는 윤려인데 좀 더 근원성을 표현한 게 율과 여라는 거예요. 근데 재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윤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붙여지는데, 윤려가 이제 하늘과 땅이 윤려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한테 던져져서 인간이 그걸 받아서, 근데 이것을 두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모하는 인간, 윤려, 생명성을 소모하는 인간, 그 다음에 소모를 하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윤려를 복원하려고 하는 인간. 우주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간. 그래서 윤려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던져져서 인간이 그거를 재생하려고 하는 인간이 나오고, 소모해서 사라지는 인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역사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본질은 윤려가 던져졌는데 이거를 재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주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가 철학의 핵심 개념이고, 이것이 선부경 삼일신고의 핵심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려 재생이란 개념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의 진짜 고갱이 중에 고갱이를 우리가 한번 탐문해보는 그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갑자기 너무 전문 용어가 드러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막 머리가 무겁고 막 정신 못 차리실 것 같은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종착역, 엔드 스테이트는 저거라는 겁니다. 윤려 재생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훈민정음에서 말한 윤려와 재생의 뜻이 뭐냐.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글 훈민정음의 글자 제자 원리에 저걸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윤려와 재생의 원리를. 그래서 훈민정음을 읽고 쓰면은 몰라서 그렇지 모든 한국 사람들은 윤려 재생 말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글자 원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백성에 인간에 대한 정말 사무치는 사랑이 빠져 녹아 있는 거예요. 윤려를 재생해다오. 제발 윤려를 재생해다오.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이걸 깨달을까? 옳지. 문자하고 글자다 심어놓으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게 무슨 원리로 만들었을까? 이걸 따지지 않겠는가? 그럼 그 인간들이 나오면은 나의 본심이 나올 것이다. 내가 중국 문화에 못지않은 이 문화 종족이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려 재생이 한글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자음의 변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에도 실려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 시옷과 지읒을 재생을 하게 되면 끼역이 되고 띠것이 되고 시옷이 되고 쌍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 짝을 이루게 되면 발음이 아주 강해지죠. 그러니까 재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숙한 인생살이가 되는데, 그 인생살이가 윤리를 재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건 무병자유한 강건체로 변하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윤려 극해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훈민정음에서는 그 계물 성무다,
또 재성보상이다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주역에 있는 언어를 빌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첫날부터 어려워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일단 선언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천천히 풀어갈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짚어갈 거니까 너무 첫날 너무 동양 정신문화의 핵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선언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아무튼 우리 한글고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호기심이 생기는 인간은 반드시 제자 원리를 알고 싶어 할 거고 그런다면은 그 제자 원리에 녹아있는 새겨져 있는 혹은 심어져 있는 윤려 재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인간. 하늘 백성으로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세종대왕의 빅픽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세종의 큰 그림. 근데 그 큰 그림을 제가 이제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프로젝트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아무리 세종대왕이 천재 중에 천재고 정말 하늘이 낸 그런 성인이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아마 여기는 숨어있는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숨어있는 조력자가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행청리암의 손자 용원공 이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드는 겁니다. 그 당군세기를 저술한 행청리암의 손자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무튼 오늘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탈화이론적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세종대왕은 중화세계에 함몰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입증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세종대왕의 의식세계는 탈화이론에 함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참이죠. 참입니까? 그 밸런스 게임 같은 겁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봐서 당시 그 중원 왕조의 패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건 그거고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님께서. 네. 그렇다면 우리 박 소장님은 인정하신 거네요. 네. 딱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제가 깎아내리고 비시니까 여쭤봐지도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고요. 훈민정음 해례 그 본이 500년 동안 잠적을 했다가 500년 뒤에 그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겨우 이것이 그 보편적인 문화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측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엄청난 말씀이네요. 정말 재미있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미나는 비교적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의 속마음은 성리학적인 중화세계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머물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거부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나쁜 놈이 됐습니다. 또 깎아내렸으니까. 당시에 그 세종 임금에게 명나라의 영락제가 선물한 것이 그것이 이제 성리대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리대전을 손에 쥐고 세종 임금이 아마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훈민정음 이게 당신이 품고 있었던 한민족의 어떤 정통 문화 사상을 그걸 알리고 싶었었는데 그걸 알리게 되면 반드시 명나라와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리대전이 손에 쥐어졌으니까 그 한민족의 정통 문화를 성리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밝혀낼 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았었냐. 근데 성리대전에 표현되어 있는 중국의 그 화하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본래 중국 문화의 종주국으로서 동방에서 전해진 그 문화의 정수를 훈민정음 해례에 담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 기존 사학계 선생님 들으면 정말 기절할 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당시 중국 중화세계에 빠져 있던 최말리 같은 사람들 있죠. 주작자들의 의식을 많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탈화이론적인 정신세계의 편린이 발견되는데 특히 그 율련은 우주운동의 근원으로서 환단고기 정통 신교문화에서는 환단고기는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완전히 미설하고 지금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완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환단고기 정통 신교문화에서는 정신율과 혼백여가 상호작용하는 우주와 인체의 동서남북 있죠? 동서남북 방위에서의 생명활동의 뿌리라는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환단고기에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려가 동서남북, 정신혼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맥락 체계는 환단고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환단고기를 전수한 고성희 씨 가문과 훈민정음 푸들타와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제가 냄새를 맡고 심정을 갖고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앞으로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재생은 여기서 말한 재생은 재생 타이어 같은 재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사람이 의식과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개벽돼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죠. 보가와 성가에서 말하는 무병장생의 출발점입니다. 무병장생 출발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병장생은 그냥 골골하게 그냥 물론 무병이니까 병은 없겠지만 골골하게 그런 장생이 아니라 삼일신고를 보면은요 영덕쾌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덕쾌락. 무병장생의 이 목표점은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덕쾌락.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쾌락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찰나적인 쾌락이 있고 꾸준한 쾌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적인 쾌락은 소모적인 쾌락이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혹은 부부관계 혹은 옷 잘 입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소모적인 쾌락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영덕쾌락은 스테디하게 꾸준히 한순간도 쉬지 뭐죠? 한결같이 즐겁고 유지된다. 그런 다른 쾌락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굿뉴스죠. 굿뉴스. 우리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굿뉴스인데 아무튼 그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려를 재생하는 순간 그 인간은 영득쾌락의 도어 스텝을 밟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리학을 국시로 했던 조선조 초기 세종대왕의 비밀 프로젝트인 훈민정음에 나온 핵심어에 율려와 재생이 나온 사상적 뿌리가 무엇일까? 혹시 천부경과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태일홍익 사상과 혹은 삼일신고 환단 수련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퍼즐이 우리 대한학술원이 앞으로 여러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 한번 탐문해 볼 그런 퍼즐인 겁니다. 퍼즐. 특히 삼일신고 환단 수련법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인간장에 나와요. 인물장에 나오는데 성기원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기원도. 소리를 내고 나의 기를 모아서 간절한 마음을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면 절친견이라고 하는데 친견이 나오는데 그 친견의 대상이 아까 나왔던 상제라는 겁니다. 상제. 그 삼일신고 나와요. 딱 명확하게 나와요.
세종대왕이 늘 소통했던 대상이죠. 나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리버스 해줄 수 있는 소통의 이제 뭡니까 이제 파트너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기독교인 생활을 정말 찐하게 했거든요. 제가 찐 기독교인에서 찐 기독교인. 돌이켜보면. 근데 어느 한순간 기독교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부족한 대목이 느껴진 게 뭐냐면 인간과 신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 크리스찬 문명이 그렇거든요. 인간과 신이 끊임없이 구분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어떤 영적 체험들을 봤을 때는 신과 인간은 계속 소통하는 관계인데 이걸 왜 자꾸 자르려고 할까? 이원적으로, 이원론으로. 그래서 그게 제가 해서 결국은 지금 제가 기독교를 많이 벗어난 거나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보다는 좀 더 인간을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유 체계를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늘 했었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천부경에는 삼위신고에는 그게 딱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딱 있으면 이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갈 때 환단곡 책을 들고 간 겁니다. 들고 와서 이제 틈틈이 읽어봤고. 그랬을 때, 이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명쾌한, 정말 정답인지는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만, 일단 답안 자체는 명쾌하니까, 그걸 우리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훈민정음을 또 만났어요. 훈민정음에 보니까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인간과 신을 구분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격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에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콜래보레이션이에요. 일체적 관계. 일체예요. 그치 하나도 빠지면 글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콜래보레이션 해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부경에도 천지인 대상합 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콜래보레이션해서 그래 생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기 원도 소리와 기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이면서 궁극의 어떤 인생의 여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은 정말 재미있는 이 생각의 집합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7번 우리가 던지는 이 퍼즐 율려와 재생이 도대체 왜 갑자기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핵심어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서 이와 같은 그 연관성의 모든 사건에는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가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되는 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고성희 씨 이제 그 후손이신 이관 교수님을 또 패널리스트로 모시고 이따 여쭤봐야 되는데 혹은 이기동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과연 고성희 씨 가문과 훈민정음의 탄생 간에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그 율려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하는데요. 좀 전에 그 찐 기독교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도 율려 재생에 대한 얘기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귀절인데 그것이 율려 재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그 몇 명이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선가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율려를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율려를 한 양을 받고 천지에
본래 본질 조화 생명이 윤례인데 그 윤례를 함량을 받고 태어나서 15세가 될 때까지 15양을 받아서 총 16양을 채우는 것이 인간에게 본질 생명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양이 되게 되면 그게 한 근이 돼요. 600g. 그 한 근 600g 윤례를 가지고 평생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노쇠, 병사의 길로 가는 그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선천에 재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놓고 가야 되는 그런 그 고난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윤리와 재생하는 법칙을 알면은 바로 그 고통, 고난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훈민정음 회례에는 놀랍게도 그 이론적인 법칙을 바탕에 깔고서 회례본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정했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선생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